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문화 부분에 대해서 31번부터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문화 활동을 전후한 시기에 농업기술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농업기술을 지금 물어봤네요. 우리 31번 문제는 농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술이라든가 아니면요 농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많은 이제 시사점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는 우리가 봤었습니다. 뭐 이항법이라든가 뭐 2년 3자기 윤작법이라든가 12법의 발달에 따라 뭐 휴경지가 소멸했다 이런 얘기 했었죠. 한번 봐볼게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서예에서 간결한 구양 순체 대신에 우아한 송설체가 유행하였다. 여기까지는 일단 모르겠으면 다음 걸 봐보세요. 고려태조에서 숙종까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고려태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종이 언제 왕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려태조부터 숙종까지 역대 임금의 치적을 망라했다. 역대 임금의 업적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고려초는 아니란 얘기죠. 뭔가 임금들의 역대 임금들을 정리해갖고 뒤에 이제 사략을 편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요걸 역대 임금의 치적을 망라해서 사략이라는 책을 편찬했대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걸 알고 있다면 고려 후기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모르더라도 어떤 이런 제시문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이것은 지금 고려 후기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맞는 얘기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 다만 이항법이 보급되었다 이러면 틀린 거죠. 아직 고려 후기니까 이항법이 보급됐다 이러면 틀린 거고, 하지만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된 건 맞는 얘기. 원의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고려말, 그러니까 고려 후기. 자, 고려말에 농서가 하나 이제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농상집요라 그래서 이건 원나라로부터 들여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는 바로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 나온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가 바로 조선 초기에 농사직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후반에 조선 후기 들어가면 농가집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거긴 하지만 어쨌든 후기예요. 그래서 두 개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거 원나라로부터 들어와요. 맞는 얘기.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확대되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확대된 거는 맞죠. 우경에 의한 심경법이 도입된 건 이미 한참 전에 신라 때 6세기부터도 도입이 됐었고, 확대가 된 건 바로 이때가 맞습니다. 상품 작물이 광범위하게 재배되었다. 그래서 뭔가 장사, 상공업, 상업 이런 게 이제 확대되는 건 조선 후기라 그랬죠.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가면 이항법이 이제 보급되고요.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유통경제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정리해 두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은 기역, 니은, 디귿만 맞고 나머지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학과 예술의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은연중에 언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조선 후기의 지금 예술을 보시면 조선 전기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조선은 여러분들 굉장히 철저한 양반 사회죠. 그래서 조선 이제 굳이 조선을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본다면 전기, 중기, 합쳐갖고 그냥 전기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나눠본다면 주로 이제 초반부, 중반부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주로는 이제 양반들, 사대부들, 그 다음에 이를테면 좀 부잣집, 이제 이를테면 부잣집에서 사는 어떤 여류시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문학 활동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후기에 들어서는 이제 서민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확산하게 됩니다. 서민 문화가 이제 확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화라든가 아니면 뭐 한글 소설이라든가 사설시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속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홍도, 신윤복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산수화 중에서도 이제 진경산수화라 그래서 정선, 진경산수화. 이거 이를테면 우리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풍경화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답사에서 그리는 형태가 되겠죠. 답사하구 또는 답사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김홍도하고 신윤복이 이제 유명하고요. 신윤복. 그 다음에 진경산수화 이제 정선이 유명하죠. 인왕제색도라든가 이런 것들, 금강전도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해 주세요.
일단 추사체가 창안되어 서해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모르더라도 넘어가 볼게요. 맞는 얘기지만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글 소설을 통해 양반 사회를 비판 풍자하였다. 후기에 이제 한글 소설이 나온 건 맞습니다만 양반전, 허생전은 한문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글 소설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 말고도 뭐 이제 장화홍련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춘향전 뭐 이런 거. 진경산수화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미술의 서양화의 기법이 반영되어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자, 이런 것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평이하게 나온 겁니다. 자, 33번. 조선 초기에 제작 편찬된 것들이다. 그 목적. 그래서 뭐 팔도 지리지, 혼일 강리 도, 동국여지 승남. 그래서 지금 조선 초기라 그랬죠, 여러분들. 조선 초기에 지도와 그 다음에 이제 지리서가 나와 있네요. 지리서. 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고 지리서는 지리책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뭐 한국지리 같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지리책 이런 게 이제 지리서거든요. 여기 이제 초기하고 그 다음에 후기가 다른 형태인데 초기에는 주로 여러분들 왕권 강화나 아니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이제 목적으로 많이 지도를 편찬했다 이게. 후기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편찬이 됩니다. 실용적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구별을 해주세요. 후기로 들어가면 특히 성리학에 대한 이런 교조화에서 좀 탈피해서 실학이 실용적인 현실 생활에 활용 가능한 실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지도라든가 지리서도 그런 어떤 경향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과 국방 강화를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4번 다음에서 그 내용이 우리 실정에 맞게 편찬된 것.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실정.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칠정산, 농사직설, 농상집요 봤죠? 농상집요는 지금 우리 실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향약집성방. 그래서 칠정산은 여러분들 역법을 소개한 거고 다 우리 실정에 맞는. 그 다음에 농사직설 나왔죠, 그죠? 이거. 자, 농사직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라 그랬죠.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하나 나온 게 향약직선방이 나왔네요. 이거 의학서죠. 향약집성방.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대표적인 이제 역법, 농사직설, 농서, 그 다음에 의서다 이거예요. 3대. 그래서 세종대왕 때 가서 우리 민족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농상집요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원나라로부터 들여왔다. 잘 구별해 주세요. 자, 요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5번 조선시대 사림의 성리 철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사림이 나오면 항상 자, 사림은 주로 서원과 향약 같은 사교육을 통해 양성이 돼서 사학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하고 대비된 게 이제 조선왕조 건국에 기여했던 개국공신들, 관학파, 국가의 훈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훈구파라 그러죠. 훈구파, 훈구. 그 다음에 이들은 주로 성균관과 같은 공교육을 통해 양성이 됐다 그래서 관학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로 이제 15세기까지 훈구파가 집권을 했고요. 16세기가 들어서면서 차츰 이제 사림이 정기에 진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간의 어떤 대립관계가 나타나서 그게 바로 사화죠. 사화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유명한 기묘사화가 바로 조광조하고 관련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사림이 집권하다 보니까 붕당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15세기 성리학 중심이었으나 다른 틀린 거죠. 다른 사상을 배척하기 시작했다. 일단은 성리학 중심은 맞습니다. 그리고 훈구파가 집권하면서 성리학 이외의 불교라든가 도교도 수용을 했지만 점점 성리학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16세기 중앙의 훈구 세력과 지방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림의 정치적 갈등은 붕당 정치로 더 격화되었다. 17세기 두 차례 호란을 겪으면서 호란은 청나라, 후금이 쳐들어온 거라 그랬죠. 외란과 호란을 얘기했었습니다. 사림과 훈구 세력이 화해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국강병에 힘썼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때 훈구파들은 주로 부국강병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림이 집권하면서 사림도 오로지 공부하는 것만 좋아해요. 오로지 성리학 연구하고 탁상공론 이런 것들. 그래서 국방에 굉장히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게 바로 외란과 호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틀린 얘기. 4번 틀렸고요. 36번 조선시대 불교계의 동향을 바르게 서술한 거. 그래서 조선시대 불교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흔히 억불숭유. 그래서 불교를 이제 억제하고 유교를 숭배하는, 숭상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렇다고 불교를 아예 금지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불교를 아예 금지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불교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점차 어떤 민중의 사상과 종교로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억제한 거지 그렇다고 불교를 아예 금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틀려요. 그냥 억제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신봉되었다. 맞는 얘기죠. 왕실과 궁중에서는 불교 신앙행위가 근절되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근절된 건 아예 금지됐다는 건데 아니죠. 자, 세종 때 도첩제를 실시했다. 출가를 신고제로 바꿈으로써 위축되었던 불교 교세를 어느 정도로 만회시켜 주었다. 도첩제는 여러분들 이거는 승려 출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를 억제하는 겁니다. 오히려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반대로 설명해 놨죠. 그리고 지금 세종이라고 돼 있는데 도첩제는 태조 때입니다. 태조. 그래요. 자,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교의 번역에 힘쓰는 등 적극적인 불교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여기서 정답이 될 만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37번. 조선 전기의 교육기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조선의 교육기관은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설명을 할 때 이게 성균관이 최고의 학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최고의 학부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향교라든가 사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등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교육기관으로 이를테면 서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위계적인 단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주의를 해주세요. 서울에는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두었는데 이는 최고학부에 구실을 하였다. 그래요.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사학과 지방에 향교가 있었다. 사립교육기관으로는 서원과 서당이 있었다. 이게 주로 서당 꼬맹이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그게 반드시 어떤 이렇게 위계적인 질서는 아니다. 이게. 또 서원은요 반드시 어떤 초등교육 이거랑 같이 묶여있다 그래서 초등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나라를 굳이 말하자면 민족사관학교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돈 많은 양반 자식들이 들어가는 학교 겸 이제 어떤 사림간의 세력 근거지가 됐다 이거예요. 동시에 양반 자제에 대한 어떤 교육을 담당했고요. 양반 자제 교육.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주로 또 하나의 목적이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미리 돌아가신 학자들에 대해서 제사를 올리고 이런 형태.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향교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서원과 향약이 바로 사림 세력의 이 근거지였다는 이런 형태의 향약과 향교는 다릅니다. 향교는 교육기관이고 향약은 향촌 자치 규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성균관, 향교, 서원과 서당 등은 서로 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계통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자, 38번. 다음 설명에 관계 있는 학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 정도전 권근의 학통을 계승했다.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하고 관련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유학과 불교, 도교의 폐단을 없애고자 성리학을 새로운 정신념으로 내세웠다. 관학인 성균관, 집현전 출신이 주를 이루었다.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다기보다는 얘네를 말하는 거 지금 알겠죠. 관학.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한 15세기 문화 사상을 주도하였다. 확실해졌죠. 공리사상의 바탕을 두고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맞는 얘기죠. 답이 나왔네요. 나머지 다 틀렸겠죠. 성리학 자체의 명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림.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을 배척하였다. 사림. 이와 기에 관한 학문적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기 논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1,000원짜리 지폐하고 5,000원짜리 지폐가 여기 들어가신 이황과 이 아주 유명한 이기 논쟁이 있는데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문제 나오면. 39번 보시면요.
자, 다음 내용 중 살인파에 관한 것으로 묶인 거, 살인. 영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남 주로 경상도 지방에 이제 많이 분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풍기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안동 뭐 이런 데 주로 많겠죠. 그래서 이런 데 서원이 많아요. 이런 양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동을 뭐 양반의 마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 어디서 그렇게 들은 것 같아갖고. 대농장의 소유자들이다. 아니에요. 대농장은 이쪽이에요. 개국공신들, 관아파. 서원을 세워 제자교육에 전념하였다. 맞죠? 사림. 경학보다 사장이 능하였다. 경학은 여러분들 이제 주로 경전 같은 걸 말하고요. 사학은 이를테면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짓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학 작품. 그래서 경학보다 사장에 능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바로 사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4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조선 초기 과학기술의 발달 내용과 거리가 먼 거. 그래서 이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 이제 활자가, 자,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책을 내면, 출판을 하게 되면은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쵸,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 이런 형태잖아요.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책을 찍을 때. 그러면 이제 활자는 이게 이제 책을 찍는 매체인데, 목판 인쇄본이 있고요. 자, 목판으로 책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판단 말이에요. 목판은 이제. 그래서 목판 인쇄본이 있고, 요거보다 정교한 게 금속 활자본이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활자본. 우리가 이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해서 고려 때부터 요거 봤었죠. 고려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선 때 들어가면 훨씬 더 이게 정교화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3번이 틀린 거죠. 금속활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발명되었다. 틀렸죠. 그래서 고려 때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41번. 이건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르더라도 서거정의 동문선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국어에서 많이 다루는데 문학개론이나 동문선 서문에서 서거정은 우리나라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고 한이나 당의 글도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글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글에 대한 어떤 자주적인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런 것 거저 먹는 거예요. 42번. 다음은 어느 학자에 관한 설명인가? 주기론. 자, 주기론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기 논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기 논쟁. 그래서 이 성리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리학. 이 성리학 연구 내지 어떤 성리학 연구의 방법론 내지 성리학에 대한 어떤 해석론, 해석과 관련해서 이기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기 논쟁은 바로 다름 아닌 주기론적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리론적 입장이 있는데요. 요거 좀 보기가 약간 좀 틀리게 나온 게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주리론은 그리고 주기론은 이와 기 중에 뭘 중시하느냐 이걸 이제 말하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이보다는 지금 기에 이렇게 비중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 자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기 논쟁이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는 바로 도덕적 원리를 의미하고요. 도덕적 원리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어떤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 자 이 기는 경험적 현실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사실 이 이기 논쟁은 이거는 한 달 동안 강의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 수험 적합성에 맞게 핵심만 정리해드린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적 현실이다. 외부 세계로 드러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주기론 입장에서는 바로 이가 바로 이게 주기론적 입장의 대가고요. 자, 이게 바로 이 황이 바로 주리론을 집대성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나머지 성학지묘, 동어문답. 그래서 이는 여러분들 성학지묘라는 책을 썼죠. 자, 그 다음에 주리론의 이황은요. 성학십요라는 집요. 자, 성학십도라는 책을 쓰죠. 성학십도.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도식으로 이렇게 만든 형태인데 아무튼 이건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 근데 이거 어렵게 만들면 정말 어려운데 사실 단순 암기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43번은 여러분들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불교, 도교, 민간신화 이렇게 해갖고 답이 유교 이념의 확립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4번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된 원인. 그래서 15세기 물론
세종대왕의 어떤 업적도 크지만 여러분들 15세기면은 누가 집권했나요? 사림하고 훈구 중에. 예, 이때는 훈구파가 집권을 하던 시기죠. 그래서 훈구파는요, 우리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자, 훈구파는 국방력에도 물론 관심이 많았지만 국방 강화에도 부국강병 이들은요 과학기술과 과학과 이제 기술 발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에 지배 체제, 지배 계층의 어떤 이념과도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로 정리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이들은요, 성리학 이외에 사상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죠. 성리학 이외의 사상인 보교나 불교 같은 사상도 수용을 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국가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지원하였다. 45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의 서술 목적 정도전이 편찬했다. 정도전이 편찬한 거 고려 초겠죠. 왜냐하면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아니라 조선의 이성계가 이제 초대 왕이잖아요. 그럼 그때 재상이 바로 정도전이란 말이에요. 조선 초. 조선 초에 지금 정도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도전이 바로 재상이었고요. 고려국사라는 책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물론 그래요. 불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왕위가 계승이 돼서 간 게 아니라 일종의 역성혁명이었죠. 왕을 갈아치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어떤 그런 역성혁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세뇌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낸 책이 바로 이 고려국사인데 이거 이제 고려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고 건국한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자주적인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사대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사대적인 입장에서. 사대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런 사대주의적 또는 사대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를 마치 중국의 어떤 속국인 마냥, 다시 말하면 소중국인 마냥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고구려라든가 이런 발해 같은 이런 역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변방국가로서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의 하나의 어떤 지방국가인 마냥 이런 식으로 자꾸 중국과의 어떤 연관성을 강조하는 게 이게 이제 사대적인 이런 경향인데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주적인 개념과 반대되는 그런 형태예요. 자주적인 이런 역사관과 반대되는 형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3번이고요. 46번은 쉽지요. 경국대전은 법의 성문화, 농사식설, 중국 농법을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법을 정리했다 그랬죠. 팔도지리지, 향약집성방 이런 얘기 나오네요. 다 조금씩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47번 방금 본 거. 자, 여기 나와 있는 고려사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동국통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고려국사하고 좀 이거하고 대비되는 측면이 뭐냐면은 자, 요거 이제 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서술했다면 자,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역사. 그래서 이걸 자주적인 역사관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그래서 3번. 자, 48번 밑줄 친 이 도서.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조선왕조 의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해설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죠. 조선왕조 의계. 그래서 정답이 조선왕조 의계가 되고요. 이것은 이제 국가라든가 아니면 왕실의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요게 이제 2011년에 모두 다 반납이 됐죠. 프랑스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써 있을 때는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2011년에 이제 다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49번
다음 내용과 관련있는 조선 후기의 의학서적. 그래서 의학서적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옛날에 뭐 동의보감도 나왔는데 요즘은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체질의학이죠. 여러분들 체질의학.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체질이 다르면은 같은 약을 처방해도 안 들을 수 있다. 이게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태양인과 그 다음에 태음인, 소양인과 소음인으로 나눠서 이제 체질에 따라 다르게 처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상의학이죠. 사상의학. 이게 바로 이 사상의학을 강조한 게 바로 여러분들 이재만한 분이고요. 이재만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에서 이 사상의학을 이제 확립을 하죠. 이 체계를. 자, 동의수세보원. 지금도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4번, 답이 4번이고요. 자, 50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경향의 판소리와 사설시조.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서민문학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자, 지금 서민문학을 얘기하고 있다. 서민문학. 가볍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서당 보급이 확대되고요. 서당 보급이 이제 서당 보급이 아니라 서당 교육이 보편화되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보편화죠. 서당 교육의 확대, 보편화라 그러면 좀 안 맞고요. 교육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나타나다 보니까 서민 중에서도 이제 문학 활동에 그런 기회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1번 실학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래서 실학. 자, 실학은요,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성리학의 어떤 사회 처방 능력,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상실된 부분을, 자, 요걸 이제 비판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요걸 이제 비판하면서. 국가가 정작 어려운데 성리학,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게 뭔 의미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농민들이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레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거. 청나라 같은 데서 우수한 문물을 들여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보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실학입니다. 그래서 실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 활용 가능한 학문. 그래서 이긴 중농학파 실학자와 중상학파 실학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상학파는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도입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농학파 실학자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이죠. 정약용. 자, 기타 이제 유형원이라든가 이익 같은 분이 있고요. 중상학파 실학자로는 홍대용, 그 다음에 유수원, 박지원, 박재가 이런 분들이 있죠. 양반전, 허생전 쓴 분, 박재가 소비를 강조하셨죠. 자, 이런 분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농민 생활 안정을 토대로 아니죠. 51번이죠. 실학의 성격에 관한 설명을 맞는 것. 4번이죠. 답이 사회적 폐단의 시정과 기술문화 향상 요 정도. 자, 52번이 바로 농민 생활 안정을 토대로 향촌 단위 방위 취지를 강하고자 하였다.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백성의 이익과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바로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학은 여러분들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실학을 연구한 이제 분들이요, 불우한 종친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몰락 양반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 정책에는 대체로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자, 국가 정책 반영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자, 이렇게. 자, 실학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조금 더 이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은 유독궁에 발해고 나오면 이제 만주까지 우리 역사의 그런 범위를 넓혔다. 그래서 답이 1번 가볍게. 조선 후기 실학자와 저서의 내용이 맞는 것 보시면은 박지원은 관홍소초에서 일단 관홍소초가 틀렸고요. 한전론은 맞습니다만 한전론을 비판한 게 아니라 한전론을 오히려
주장 있죠, 주장. 그래서 자, 박지원이 주장한 한전론은 뭐냐면은요. 자, 이쪽 좀 지울게요. 지금 제가 써드린 이 내용들하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지금 여기 학자들하고. 자, 한전론 이제 토지제도 개혁인데요. 자, 토지제도 개혁. 토지개혁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한전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홍대영이 주장한 이제 균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론과 정전론이 있어요. 자, 한전론은 뭐냐면 영업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영업전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영업전을 배분을 하고 이 영업전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해놓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 자, 요게 바로 이제 한전론의 내용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유수호는 우서에서 국가통제의 상공업 육성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중상주의 실학자죠. 맞는 내용이고요. 홍대영은 임하경론에서 성리학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학자들이 성리학을 중요시하나요? 성리학을 비판한 분이에요. 일단 임하경론은 맞습니다. 여기서 균전론을 주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균등하게 배분하자 이거예요. 토지를 자,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주자 이거예요. 박제가는 북학에서 청가의 통상을 반대하였다. 박제가가 중상학파 실학자죠. 북학파라 그랬잖아요. 청가 오히려 청나라의 우선물 들여오자 이거예요. 자, 그 정도. 자, 55번. 조선 후기 지도와 지리서의 특색만을 묶은 것. 여러분들 조선 전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주로 국방력 강화나 중앙집권 강화의 목적을 두었다면 조선 후기는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그 지도가 정교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니은과 디귿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 여지지, 대동지지, 택리지 이런 것들 다 조선 후기가 맞습니다. 자, 56번도 잘 연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 지금 실학 두 문제나 우리 방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풀 수 있습니다. 57번도 어때요? 미나, 판소리, 풍속화 이런 것들 다 서민문화라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58, 59, 60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다 근데 해설 나와 있고 단순히 그냥 다 맞춰보면은 풀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사까지 다 끝냈고요. 이제 근현대사만 남겨놓고 우리 모든 조선까지 해서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새로운 테마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